여야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한치 양보 없는 공수전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하는 여야가 공을 떠넘기고 있어 내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여야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주자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윤희숙 의원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죠.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일단 가장 가까운 본회의는 내일 30일입니다. 일단 사퇴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상정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이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처리 문제가 여야 모두에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예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처리해라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막상 처리가 되면은 타격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처리를 원하지 않고 있고요, 내심으로는. 그리고 민주당도 윤희숙 의원을 만약에 사퇴안 처리할 경우에는 또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희숙 의원의 사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본인의 사퇴안이 여야 합의로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장이 이제 상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전체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사퇴안이 처리가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여야가 합의를 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상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 입장에서 본인이 이런 정치적 부담을 다 안고 과연 상정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둘 다 부정적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인의 경우에는 의사 표시 자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형식 절차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홍준표 의원은 이런 입장을 보일까? 아무래도 본인은 원칙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윤희숙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하고 숭어, 망둥어론으로 상당히 좀 격돌했거든요. 그럼 개인적인 감정도 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변인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현재 예. 8월 임시국회가 회기 중인 거고 네. 그다음에 다음 달부터 사실은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께서 혼자 이제 결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 본회의 가서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역풍 우려 때문에 쉽게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희숙 의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윤희숙 의원이 두 가지를 했지요. 하나는 이제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고 두 번째는 내가 모든 걸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를 받겠다. 네. 저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국민적인 뜨거운 관심사고 이에 여야 의원들 지금 12분씩 권익위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정치권이 국민들 앞에 좀 더 떳떳하고 그다음에 신의에 맞는 정치를 한다는 취지에서 저는 윤희숙 의원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줘서 연직 사퇴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정리가 되는 게 저는 맞는 정치 아닌가.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이런 경우는 존중해 주는 게 언제 옳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민주당은 부친 의혹에 더해서 KDI 근무 시절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논란 초반에 비해서는 말을 좀 맡기는 분위기가 읽히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윤희숙 의원이 전격적으로 사퇴 기자회견할 때만 해도 굉장히 멋있다. 책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갔는데 이틀 만에 본인이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 투기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부친의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입장을 바꿨는데 상당히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희숙 의원이 해명할 거는 본인이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선긋기를 나섰는데 최근에 연달아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1차, 2차 기자회견 전문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5가지 좀 미스터리 부분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사퇴 기자회견 할 때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 그런데 왜 사퇴한다고 했을까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불과 이틀 만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사실상 아버지의 불법 부분 그리고 투기 부분을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변명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틀 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돌변했을까라는 게 좀 의문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본인의 부친과 관련해서 불법 투기와 관련된 의혹을 본인이 사실상 인정했다면은 왜 대국민 사과를 안 할까라는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인이 2차 기자회견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거꾸로 민주당 의원들 사퇴해라.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에 나서고 있는데 후보직 사퇴하고 정계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또 더 나가서는 방송인 김어준도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좀 안 맞잖아요. 본인 얘기할 때 본인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변명 않겠다고 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오히려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하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본인이 수사를 자청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좀 의문인 게 앞으로 이미 이제 국민권익위가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자청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맞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앞뒤가 좀 안 맞는 행동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본인의 주장대로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국면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걸 내세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인은 이런 것이 자기의 정치라고 했거든요. 지금 윤희숙은 알다시피 초선 의원이거든요. 네. 그럼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전형적인 구태 정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 대변인께서 저는 굉장히 역으로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본인의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있을 때 이렇게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 정치권이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윤희숙 의원 처음 사퇴권이 나왔을 때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추후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나와야지 맞다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겁니다. 하나는 지금 부동산 구입 관련, 농지 구입 관련해서 부친의 이 농지 구입, 그다음에 이후의 영농이 과연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거를 윤희숙 의원이 과연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여당에서 지금 최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KDI 재직 시 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투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당시 재직 시절에 KDI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부친을 통해서 했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은 굉장히 저는 희박하게 보이는데 이 건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굉장히 그 부동산 투기 혐의를 씌우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몰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 정치 공작 내지는 공세의 프레임을 본인이 받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라는 게 이거 자체가 저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료하게 의원직 사퇴하고 평범한 자격에서 수사를 받아서 그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로 나왔을 때 이런 정치 공세가 가능하지. 지금 저는 의원직 사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면서 저는 정치 공세로 몰아가면서 이 지금 현재 있는 정치 국면 상황을 뒤집기 위한 여권의 공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권이 지금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 구입과 관련 농지 구입과 그다음에 KDI 재직 시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걸 혼재하면서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파렴치한 투기꾼이다라고 몰아가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분명하게 입장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예. 이 건에 대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야 지금까지 있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실체 그리고 올 초에 있었던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LH 사태에 있어서의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어정쩡한 태도는 오히려 좀 여권의 정치 공세의 빌미를 더 주는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너무나 네. 생각이 상반되니까 네네네. 제 생각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요. 윤희숙 의원의 부친 농지법 위반 딱 떨어지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등록법 위반도 딱 떨어지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투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윤희숙 의원의 부친, 모친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생기는 시세 차익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본인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사실상 사과하는 편지문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초에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한 10억 정도의 지금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가 상속 대상이에요. 그러면 경제 공동체고 그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볼 때 윤희숙 의원이 당시에 농지를 구입할 때 KDI에 근무했고 네. 또 본인의 제부는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의 핵심 측근이었고 그러면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로만 몰아댄다거나 더 나아가서 정치 공작이다, 음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모든 윤희숙 의원을 둘러싼 파문이 어디서 기인하고 있냐면은 근본적으로는 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스스로 전수조사를 했고 전수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에서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윤희숙 의원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통보를 한 거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절차대로 수사를 받아서 수사 결과가 만약에 본인의 주장대로 무혐의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본인이 내가 억울하다면서 사퇴하겠다 기자회견 하니까 일파만파 지금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연좌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연좌제라는 건 뭡니까? 죄가 없는데 죄를 같이 묻는 것을 연좌제로 하는 거고 지금 이 조사 자체는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차명,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존속이나 비속과 관련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연좌제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그런 몸부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딱 한 줄만 보태겠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거는 30년 전부터 독립생계를 유지했던 부친의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에 윤희숙 의원이 직접적으로 얼마나 개입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리하게 여권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 거다. 여기에 덧붙여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제가 어떻게 됐고 누가 어떻게 됐고 뭐 이래서 KDI 재직 시절에 산단이 들어가는 입지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 논리가 굉장히 비약되어 나가는 부분이다. 저는 이 건은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수사가 통해서 진실이 나오기 전에 매제가 그런 관계였고 그다음에 KDI 근무했고 그리고 30년 전부터 독립생계를 유기했던 부친이 땅을 샀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과도한 추론에서 나오는 공세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윤희숙 의원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내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안건 처리 여부가 또 큰 관심사인데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결사 저지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여권의 강행 기조도 좀 그 분위기의 변화가 있는 모양새거든요. 좀 어떤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1차 변수는요. 내일이죠. 30일 날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1차 변수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신중론 그리고 속도 조절론의 목소리가 점점 커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일 의원총회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한 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변수는 이제 전원위원회 소집 문제예요. 전원위원회 지금 소집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전원위원회를 민주당에서 소집하겠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고심에 고심을 더하는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불참을 얘기하고 있고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나서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가 없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원칙대로 당초 계획대로 8월 임시국회 처리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지만은 지금 정의당 그리고 언론 또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법사위까지는 굉장히 강행 분위기, 강공 모드로 지금 진행해왔던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여론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재정당이 다 반대하고 있고 국내 인전 여론단체, 언론 관련 단체가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 의총을 좀 봐야 됩니다만 지금 공개적으로 한 7, 8분 정도 중진 의원들이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무리하게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이제 내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도 이런 상황에서 막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조금 다시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언론중재법 자체가 사실은 내용적으로도 과연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법 취지에 맞는 거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막 강공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 거냐. 내용과 절차상에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행 처리했을 경우 민주당도 그다음에 지금 결과적으로 돌아 그러면은 이게 과연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보장하기 위한 퇴임의 안전장치 아니냐라는 일부의 분석과 비판도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도 부담스러운 청와대도 저는 결국에는 지금처럼의 강공 처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내일 무리하게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달에 강행을 하지 말고 다음 달 정기국회로 연기하는 게 어떤지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변인께서는 강행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쪽에 무게를 실어주셨고요.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청와대에서 뭐 안전장치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안 할 것 같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논리가 안 맞고요. 만약에 안전장치를 청와대에서 필요한다면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론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 좀 감지가 돼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워크숍 끝난 이후에 이철이 정무수석하고 송영길 대표하고 만났다고 그래요. 그럼 왜 만났을까? 본인들은 구체적으로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가장 현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 안 했을 리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도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메시지도 결국은 좀 합의 처리의 모양새를 청와대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청와대는 왜 이렇게 신중론을 나서고 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처리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야가 다시 이 정치를 좀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원구성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정치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국이 경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도 상당히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모양새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청와대 입장인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법안의 취지가 맞느냐라는 것. 그리고 내용이 맞느냐라는 것, 그리고 절차가 맞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법안의 취지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 여론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피해자를 좀 구제해 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논의 절차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 절차에 참여해서 가장 이상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의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언론중재법이 과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언론 개혁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사실은 과거와 달리 과거 뭐 공수처법 처리할 때 상황과 달리 지금 보면 뭐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다라는 식으로 피해가고 있는데 그게 속내는 처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명분상 강행할 수 없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사실은 통과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서 과연 언론 개혁이라는 명분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법들이 처리가 되어도 어떤 방향이 진행돼야 되는지를 다시 본다면 저는 여권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무리하게 이걸 처리하기 어려울 거다. 결국에는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있습니다만 국내 유통되고 있는 대다수의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과연 언론중재법 법 취지에 맞느냐라는 여론에서 저는 청와대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과거처럼 강행하기에는 굉장히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대선 경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가 31일, 그러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뒤에 시작이 되는데 첫 지역은 충청입니다. 지금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두 후보 중에서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건 뭐 예. 어느 쪽을 얘기하면은 어느 한쪽이 상당히 서운해하겠죠. 예.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것은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의 지금 경선 전략이 정반대예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대세론을 가지고 밀어붙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법 여권의 적합 후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50% 이상이 이재명으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걸 근거로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충청도에서도 대세론으로 가지고 과반 득표를 하겠다. 따라서 충청도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면은 첫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충청이. 그리고 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중원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 이상의 득표를 할 경우는 다른 지역까지 대세론으로 해서 1차에서 과반 득표로 게임을 끝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이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충청 지역에서 상당히 조직적으로는 탄탄한 네.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조직세를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1차 순회 경선 지역에서 상당히 대등 또는 역전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다시 한번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세를 보여가지고 9월 초쯤 뭐 더 나아가서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이제 과연 희망대로 될지 네. 어떻게 될지 또 이 두 분들만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3, 4, 5, 그렇죠. 6위들도 예. 아니다 우리도 있다. 우리도 만약에 여기서 이낙연 전 대표를 잡아서 2위에 된다면 우리가 결선 투표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함부로 예측은 좀 어렵고 이 결론이 결국은 전체 경선 판세를 좌우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는 제가 예.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9월 4일부터 이제 대전 충청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되잖아요. 지역과 시기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저는 초기에 누가 유리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유리할 건가, 이낙연 후보가 유리할 건가 이전에 이재명 지사가 초기에 과반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모든 결과를 좌지우지할 과반. 변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월 4일부터 이제 대전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9월 15일경 이제 1차 9월 12일이죠. 소위 말하는 대전, 충청, 강원권을 포함한 슈퍼 1차 슈퍼 위크가 있는데 네. 여기서 과반을 이재명 지사가 확보하느냐. 그리고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광주 전남 지역. 그래서 10월 초에 있을 2차 슈퍼 위크에서 그게 폭발적으로 반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 경선의 결과는 초기에 의외로 잡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배 교수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뭐 누가 이 유리하냐 이전에 이재명 지사가 이번 슈퍼 1차 위크에서 과반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가 민주당 전체 경선의 판세를 좌지우지할 거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대 표심을 얻기 위한 캠프별 고심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20대에서만큼은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또 이낙연 후보에게도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캠프 차원에서도 굉장히 골몰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대의 반란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난 4.7 재보선에서 20대 남성, 2대 남들의 반란 표심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원래 2대 남은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이었어요. 그런데 네. 2대 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특징이 특히 뭐 이념이라든지 정파에 좀 함몰되지 않고 실리를 선택하는 MZ세대의 전형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2대 남은 현실적으로 좀 민주당에 대해서는 취업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이재명 1위 주자에게까지 네.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3040
특히 40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40대 남자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에서 무려 40%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낼 정도로 압도적인 이제 표심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원래 20대에서 우리가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정치 여러 가지 형세 때문에 좀 변동이 있었지만은 과거에 청년수당으로 상당히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또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런 걸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 결국 승부를 하면은 청년들에 맞는 맞춤 정책을 통해서 다시 20대 표심도 잡아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난 재보선을 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대권 주자들이 좀 20, 30대 표심을 그렇죠. 주목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20대 이하가 한 17% 정도 전체 유권자에, 그다음에 30대가 15%, 16% 가까이 되고 이게 33% 이상 되는데 지금처럼 역대 대선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메가 이슈라고 하죠. 정책적인 공방이 있는 메가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는 20, 30대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 정의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20, 3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선 가서 과연 본선 후보들이 어떻게 공약을 하느냐 좀 지켜봐야 될 시기적인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각 후보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가 과연 20, 30대가 원하고 있는 공정과 정의에 맞는지 이런 이미지 구축, 그다음에 본선에서 지금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본선 가서 과연 20, 30대가 호응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게 20, 30대의 지지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뺏기거나 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열심히 전략을 짜고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을 조기에 영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관심 없다 이런 일단은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선에서 좀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어떤 좀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겠다라는 네.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리고- 현실성이.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욕보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대한민국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비례대표 5선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킹메이커 한 번 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상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만든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킹메이커인데 윤석열 전 총장의 경선 후보 캠프에 자장으로 간다면 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전혀 현실성이 없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얘기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네. 이 비대위원장으로 또는 뭐 선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른으로. 근데 이런 메시지 자체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현재 이준석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과 당원에 의해서 선택했지 않습니까? 30대 영선, 참신한 젊은 대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이준석 대표의 낙마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낙마하지 않으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실현 불가능한 그런 얘기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이렇게 계속 내부의 분열과 또는 갈등이 나오면은 새로운 보수에 과연 가능성이 있는 정당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정도 되는 그런 거물이라면은 여야 또는 특정 정파에 좀 함몰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본인 좀 앞장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야권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압도적인 1위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지율이 이제 답보 내지는 정치 상태를 네. 보이고 있잖아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 조기 영입론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요. 사실은 뭐 지금 간접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설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 조금 이른 감이 있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실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 당규상 11월 초에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대선 후보가 이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되면 대선 선대위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당연히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르지만 후보가 선정이 되는 연말쯤 가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역할을 하면서 당에 다시 복귀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경선 버스가 출발을 하죠. 내일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의 판세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내일 그 등록이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지금 12분 정도가 이제 출마 의사를 표시했는데 과연 등록하는 후보가 과연 12명 다인지 이건 네.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1차 9월 중순에 8명으로 컷오프가 2차 컷오프가 있고 10월 중순에 4명으로 컷오프가 돼서 11월 초에 선출을 하게 됩니다. 경선 룰이나 이런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후보 간, 그다음에 지금 구성된 선관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8명 컷오프가 되는 9월 중순보다는 4명으로 압축되는 10월 중순까지의 각 네. 주자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최대 관건일 것 같고요. 예.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토론회, 그다음에 영입된 두 주자들에 대한 견제, 그리고 두 주자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국가관 내지는 정책 비전을 여하히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경선 구도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최근 야권의 지지율을 보면 홍준표 의원 상승세도 좀 눈에 띄는데 판세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홍준표 의원이 약진세를 보이고 있어요. 리얼미터 등 이제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8% 안팎의 차로 윤석열 전 총장을 따라 붙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굉장히 섣부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만만하 보이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의 20대, 30대에서 젊은 층 지지율이 빠지고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가? 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 하면 아무래도 과거 이제 보수골통의 상징, 또 뭐 막말 정치인의 상징, 그래가지고 2030에 거부감이 많았는데 요즘에 어떻게 해서 2030에서 계속 오르느냐? 역시 이제 그 이유는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의 일일 일설화라든지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대안은 없는 그런 부분. 반면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국을 샅샅이 훑었고 정책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홍준표 전 대표의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2030에서는 무야홍이다 이런 말까지 네. 나오고 있어요. 무조건 야당 대표는 예. 홍준표다 또는 어디홍도 있다고 그래요. 어차피 대세는 홍준표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좀 변화의 조짐은 있고요. 이런 이제 변화의 조짐과 발맞춰서 본인도 과거는 이제 빨간 넥타이를 맸는데 빨간 넥타이를 매면 상당히 고집불통스러운 이미지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좀 파란색 계통. 그럼 왜 이러냐? 좀 부드러운 이미지 그리고 중도로서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이제 그런 계산인데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게 최근에 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고 1위까지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세는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인데 중요한 변수는 어디서 만들어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TV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무래도 저 정치 초년생이고 네. 또 기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 이제 베테랑이니까 네. 이 TV 토론에서 이 두 분이 굉장히 압박하고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의 일일 일사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만들다면은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좀 출렁거리게 만들 그런 변수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또 저희가 대담 시작 전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전에 첫 공약 발표를 갖고 이 내용이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해서 건설 원가 수준의 청년 원가 주택 연 6만 호 공급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오늘 첫 예. 그 정책 공약을 발표한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부터 펼쳐지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소구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기존의 야권 후보들이 내세웠던 정책 공약과는 얼마나 차별화될지 이게 당원과 국민들한테 깊게 흡수가 되면 저는 지금의 부동의 1위를 유지할 거고 만약에 여기서도 굉장히 그 모순이 나오거나 비난이 있거나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할 경우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동과 돌출 변수들이 생길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배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공약 발표에 앞으로 좀 윤석열 어떤 전 예. 총장의 이제 공약 발표는요 굉장히 잘한 거지만 좀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 하면 정리되는 게 대표적인 게 공약과 비전과 정책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만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제1야당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이면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안에 대해서 자신만의 정책과 의견과 철학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원 정치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네. 이제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더 이상 전원 정치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앞으로 또 언제 어떤 공약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좀 현실성 있는 공약 그리고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구력 있는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여야 후보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공급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과연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제시한 이 부동산 공약이 현실성 있는 공약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 공약이다라면은 상당히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이것도 뭐 남들이 했던 그런 공약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그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공약이다라면은 별로 효과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